이게 뭐예요? 이렇게 대충 하는 거예요? 최지혜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37세의 며느리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채로 가정부를 노려보고 있었죠. 이소영은 3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지혜 앞에서는 항상 위축되곤 했어요. 지혜는 결혼한 지 8년이 되었지만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은 후 혼자서 큰 집을 지키느라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오늘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자신보다 잘 사는 사람들을 보고 온 터라 기분이 더욱 예민했죠. 그 모든 억압된 감정이 가정부에게 향하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어디를 잘못했나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지혜의 화는 더욱 커져만 갔어요. 소영은 정말 꼼꼼하게 청소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지혜가 이렇게 분노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잘못한 게 뭐냐고요? 당신 같은 가정부가 감히 이 집 물건들을 함부로 만져대고. 지혜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어요. 사실 소영이 특별히 잘못한 건 없었지만 지혜는 그동안 쌓인 불만과 스트레스를 소영에게 모두 쏟아내고 있었죠. 소영은 무의식적으로 목에 걸린 작은 하트 모양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어요. 이 목걸이는 소영이 기억하는 유일한 과거의 흔적이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목에 걸고 다녔는데 누가 사준 건지는 전혀 기억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목걸이를 만질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지곤 했습니다. 시집 와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당신 같은 사람이 와서 이런 식으로 일하면 어떡해요? 지혜의 감정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에서의 갈등, 남편을 잃은 슬픔, 경제적인 부담감이 모두 한꺼번에 터져나왔거든요. 소영은 지혜의 폭언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자신은 정말 성실하게 일했는데 왜 이런 모욕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지혜의 화난 모습을 보면서도 미워하는 마음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이 여자도 뭔가 깊은 상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영의 왼쪽 어깨에는 어릴 때부터 있던 수술 흉터가 있었는데 이런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그 부위가 은근히 아프곤 했어요. 소영은 무의식 중에 어깨를 만지며 참아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묵묵히 견디는 것이 소영의 방식이었거든요. 미안해요. 더 꼼꼼히 할게요. 소영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지만 지혜는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은 상태였죠. 오히려 소영의 순종적인 모습이 더욱 짜증나게 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분노에 대해 제대로 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지혜는 거실을 돌아다니며 계속해서 트집을 잡기 시작했어요. 여기도 제대로 안 됐네요. 정말 대충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일하면서 돈을 받겠다는 거예요? 지혜의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고 이웃집에서도 들릴 정도로 커졌습니다. 당신이 뭔데 이 집에서 이런 식으로 굴어요? 지혜가 더욱 날카롭게 소리쳤을 때 소영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소영은 끝까지 참았습니다. 이 일자리를 잃으면 안 되었거든요. 다른 곳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았고 무엇보다 소영에게는 이곳이 그나마 안전한 피난처였으니까요. 보육원에서 자란 소영에게는 항상 불안정한 삶이 따라다녔어요. 성인이 된 후에도 변변한 자격증 하나 없이 이런저런 일을 전전하며 살아왔거든요. 그나마 이 집에서의 가정부 일은 안정적이고 월급도 나쁘지 않았어요. 지혜의 성격이 까다롭긴 했지만 그래도 참을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며 지내왔던 거예요. 정말 답답하네요. 이런 식으로 일하면서 부끄럽지도 않나요? 지혜가 계속해서 소영을 몰아세웠을 때 소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것도 지나갈 거야 라고 되뇌며 스스로를 달랬어요. 그 순간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면서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혜는 누가 오는지 몰랐지만 소영은 본능적으로 더욱 몸을 움츠렸어요. 이런 상황을 다른 사람이 보면 더욱 창피할 것 같았거든요. 특히 집주인의 가족이라면 더더욱 그랬죠. 무슨 일이야? 깊고 침착한 남성의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려왔습니다. 65세의 강민수가 며느리 집 안으로 들어서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죠. 대기업 그룹의 총수인 그는 평소 냉정하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유명했지만 지금은 뭔가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고 있었어요. 아, 아버님 오셨어요? 지혜가 갑자기 당황하며 목소리 톤을 바꿨습니다. 시아버지 앞에서는 아무래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거든요. 방금 전까지의 거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얌전한 며느리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민수는 거실로 들어서면서 지혜와 소영의 모습을 번갈아 봤어요. 분위기상 뭔가 불편한 일이 있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죠. 지혜의 붉어진 얼굴과 소영의 위축된 모습을 보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략 짐작이 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구석에서 조용히 서 있는 가정부의 모습이 민수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소영을 보는 순간 이상한 느낌에 사로잡혔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익숙한 느낌이 드는 걸까요? 마치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그런 묘한 친근함이 밀려왔습니다. 소영도 민수를 바라보며 비슷한 감정을 느꼈어요. 왜 이 아저씨를 보면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지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편안한 기분이 드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마치 어릴 때 꿈에서 본 그 따뜻한 미소를 연상케 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소영이 공손하게 인사했을 때 민수는 더욱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 목소리, 그 얼굴의 윤곽, 어딘가 너무나 익숙했어요. 특히 소영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는 모습에서 어릴 적 추억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정부님이신가요? 민수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어봤을 때 지혜는 시아버지의 반응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평상시라면 이런 세세한 부분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데 말이죠. 시아버지는 보통 직원들에게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거든요. 네, 이소영이라고 합니다. 소영이 대답했을 때 민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름은 다르지만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이름을 들으니 더욱 신기한 기분이 들었어요. 민수는 소영을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 눈빛, 코의 모양, 그 입술의 형태. 어릴 때 자신을 닮았다고 했던 딸의 모습이 소영에게서 어렴풋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특히 소영이 당황할 때 보이는 그 표정은 정말 어릴 때 민지와 똑같았죠.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혜는 시아버지가 가정부에게 이런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 게 이상했지만 뭐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32세입니다. 소영의 대답을 듣는 순간 민수의 마음속에서 뭔가 큰 파장이 일어났어요. 만약 자신의 딸이 살아있다면 정확히 32세가 될 나이였거든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영이 무의식적으로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작은 하트 모양의 그 목걸이를 본 순간 민수의 눈동자가 급격히 흔들렸어요. 그 목걸이의 모양, 크기, 디자인까지 모든 것이 28년 전 자신이 딸에게 선물한 그것과 똑같아 보였거든요. 그 목걸이.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을 때 소영은 깜짝 놀라며 목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지혜는 시아버지의 이상한 반응을 보고 더욱 당황했어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보며 걱정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소영의 목걸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8년 전 딸의 네 번째 생일에 직접 특별 주문해서 만든 그 하트 목걸이와 똑같아 보였거든요. 세상에 하나뿐인 그 목걸이를 말이죠. 민수의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혹시 정말?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2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자신의 간절한 마음이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거든요. 혹시 그 목걸이 어디서 구하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민수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어봤을 때 소영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건데. 소영의 대답에 민수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어요.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 핵심이었거든요. 민수의 머릿속에서 28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12월 15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형 백화점에서 일어난 끔찍한 화재 사고. 그날은 민지의 네 번째 생일을 맞아 가족들이 함께 쇼핑을 나간 날이었어요. 그날 아침 민수는 딸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었습니다. 보석상에 직접 주문 제작한 작은 하트 모양 목걸이였죠. 민지야, 이 목걸이는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거야.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목걸이란다. 4살 민지는 그 목걸이를 받고 너무나 좋아했어요. 아빠, 정말 예뻐요. 평생 가지고 있을 거예요. 민지가 목걸이를 목에 걸고 거울 앞에서 뛰어다니던 모습이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민지의 생일을 기념해서 새 옷도 사주고 장난감도 고르려고 했죠. 민지야, 오늘은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사줄게. 민수가 딸의 손을 잡고 말했을 때 민지는 환하게 웃었어요. 민지야, 아빠가 선물 하나 더 사줄까? 민수가 딸의 작은 손을 잡고 장난감 코너로 향했던 그 순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갑자기 화재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며 출구로 몰려들었죠. 연기가 급속도로 퍼지면서 시야가 흐려졌어요.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발소리가 뒤섞이며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민지의 손이 민수에게서 놓여버렸어요. 민지야, 민지. 민수가 아무리 소리쳐도 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연기가 자욱한 백화점 안을 헤매며 딸을 찾았어요. 민지야, 아빠야. 어디 있어? 목이 쉬도록 소리쳤지만 민지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출구로 향하고 있었는데 민수만 홀로 딸을 찾아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었죠. 부인 박은희는 이미 먼저 대피한 상태였고 민수는 혼자서 딸을 찾으려 화염속을 헤매고 다녔어요. 소방관들이 와서 강제로 그를 밖으로 끌어내었지만 민지는 끝내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아이가 4층 장난감 코너 근처에서 실종된 것 같습니다. 소방관에게 간절히 부탁했지만 화염이 너무 거세서 수색이 쉽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찾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민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화재 진압 후 며칠간 수색 작업이 계속되었지만 민지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소방서에서는 화재의 규모가 워낙 컸고 건물 일부가 붕괴되어 정확한 수습이 어렵다고 했어요. 혹시 살아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민수가 간절히 물어봤지만 담당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 상황에서는 생존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실종자 명단에 올려놓겠지만
그 후 28년 동안 민수는 단 하루도 딸을 잊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매년 민지의 생일이면 케이크를 사다가 빈방에 놓고 혼자 촛불을 켰어요. 민지야,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부인 은희도 딸을 잃은 상처로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고 그 후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어요. 민수와 은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슬픔의 벽이 생겼고 둘 다 각자의 방식으로 상처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민수는 사업에만 몰두하며 딸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려 했지만 길을 가다가 민지 또래의 아이들을 보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만약 우리 민지가 살아있다면 지금쯤 얼마나 예뻤을까?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회사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는 민지의 사진과 그날 사준 하트 목걸이와 똑같은 견본품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사진을 꺼내보며 민지야, 아빠가 힘내서 살게. 혹시 어디선가 살아있다면 아빠를 찾아달라고 중얼거렸어요. 28년간 민수는 수많은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딸을 찾으려 했습니다. 화재 당시 병원으로 실려간 신원불명 아동들의 명단도 모두 확인해봤죠. 하지만 번번이 실망만 안겨주었어요. 혹시나 해서 찾아간 아이들은 모두 다른 아이들이었거든요. 그런 민수가 지금 며느리 집에서 가정부의 목에 걸린 그 목걸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28년 전 불타버린 백화점에서 사라진 딸이 목에 걸고 있던 바로 그 목걸이를 말이죠. 민수는 가슴이 터질 것처럼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썼어요. 그 목걸이 어디서 구하신 건가요? 민수가 최대한 침착하게 물어봤지만 목소리에는 떨림이 묻어 있었어요. 소영은 갑자기 목걸이에 대해 묻는 민수가 신기했지만 솔직하게 답했죠. 잘 모르겠어요. 누가 사준 건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소영의 답을 듣는 순간 민수의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기억이 없다는 것, 그것도 중요한 단서였거든요. 지혜는 시아버지와 가정부 사이에 이상한 대화가 계속되는 것을 보며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아버님, 저녁 식사 준비를 해드릴까요? 하지만 민수는 지혜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온 신경이 소영에게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혹시 다른 특별한 물건이나 흉터 같은 게 있으신가요? 민수의 질문에 소영이 당황하며 소매를 내리는 순간 민수는 왼쪽 어깨 부분에 뭔가 있다는 걸 눈치챘어요. 어깨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소영은 더욱 당황했어요. 아, 그냥 어릴 때 수술한 흉터예요. 별건 아니에요. 소영이 급하게 가리려 했지만 민수의 기억 속에서 또 다른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민지가 3살 때 놀이터에서 떨어져서 어깨뼈에 금이 가는 부상을 당했던 기억이 났거든요. 그때 응급수술을 받았고 작은 흉터가 남았었죠. 위치까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확실한 확인이 필요했거든요. 감정이 너무 격해져서 실수할 수도 있었고요. 지혜야, 나는 먼저 들어가 볼게. 급한 일이 생겼어.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민수는 곧바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과장, 나야. 지금 당장 신원조회를 해줘. 이소영, 32세, 며느리 집 가정부로 일하고 있어. 최대한 자세히 알아봐야 해. 특히 28년 전 백화점 화재 사고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줘. 민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김 과장은 민수의 급박한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음을 느꼈어요. 회장님, 혹시 민지 아가씨와 관련된 일입니까? 오랫동안 민수와 함께 일한 김 과장은 회장의 가장 큰 상처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 오늘 밤 안에 결과를 알고 싶다. 민수의 목소리에는 28년 만에 느끼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한편 소영은 자신의 작은 원룸으로 돌아와서도 계속 그 아저씨 생각을 했습니다. 왜 내 목걸이를 그렇게 신기하게 봤을까? 그리고 왜 나한테 그런 질문들을 했을까?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일인데 오늘은 왠지 마음에 계속 남았어요. 소영은 거울 앞에 서서 목걸이를 자세히 봤어요. 작은 하트 모양의 정교한 조각이 새겨져 있는 이 목걸이는 정말 특별해 보였거든요. 이게 정말 비싼 거였을까? 누가 나한테 이런 좋은 걸 사줬을까? 그날 밤 소영은 또다시 그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어린 시절 자신이 누군가의 품에 안겨 있고 따뜻한 목소리가 민지야, 사랑해라고 속삭이는 꿈이었죠. 하지만 깨어나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어요. 꿈속에서 소영은 어린아이였어요. 4살 정도 되어 보이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안겨서 웃고 있었죠. 그 사람의 얼굴은 볼 수 없었지만 목소리는 너무나 따뜻하고 사랑스러웠어요. 민지야, 아빠가 선물 사줄게. 뭘 갖고 싶어? 꿈속의 그 목소리는 오늘 만난 아저씨의 목소리와 묘하게 비슷했어요. 민수도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재에서 28년 전 민지의 사진을 꺼내보며 소영의 얼굴과 비교해봤어요. 눈매가 비슷해, 입술 모양도. 혹시 정말? 사진 속 4살 민지와 현재 32살 소영의 모습을 상상으로 연결해보니 정말 닮아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김 과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 과장의 목소리에도 흥분이 묻어 있었어요. 어떻게 나왔어? 민수의 목소리에는 기대와 불안이 함께 섞여 있었어요. 이소영 씨는 28년 전 백화점 화재 당시 4세 나이로 실종 신고가 접수된 아동 명단에 있었습니다. 본명은 강민지였고요. 김 과장의 말에 민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말 우리 민지야?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화재 후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신원 확인이 안 되어 보육원으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름이 바뀐 것 같고요. 기억상실증도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의 눈에서 28년 만에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살아있었구나. 28년간의 그리움과 죄책감이 한순간에 기쁨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추가로 확인해보니 어깨 수술 기록도 일치합니다. 3세 당시 놀이터 사고로 인한 수술 흉터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김 과장의 말에 민수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DNA 검사를 해봐야겠어.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어. 민수가 말했을 때 김 과장도 동의했어요. 알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다시 며느리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한 목적이 있었어요. 자신의 딸을 직접 확인하고 더 나아가 보호해야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진실을 말하기 전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어요. DNA 검사 결과는 99.9% 일치했습니다. 소영이 바로 자신의 딸 민지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이제 민수에게는 어떻게 접근할지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불쾌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지혜가 소영을 상대로 더욱 심한 언어폭력을 가하고 있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감히 이 집에서 어떻게 일해요? 정말 한심해. 쫓겨나고 싶어요? 지혜의 목소리는 며칠 전보다 훨씬 더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사실 지혜는 시아버지가 가정부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인 것이 내내 신경 쓰였어요.
혹시 자신이 가정부를 함부로 대한 것 때문에 시아버지가 불쾌해한 건 아닌지, 그런 불안감이 오히려 소영에 대한 적대감으로 바뀌고 있었거든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치겠습니다. 소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지혜의 화는 더욱 커졌어요. 뭘 잘못했냐고요? 당신 존재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 집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와서 분위기를 흐려놓고. 지혜의 말에는 계급의식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민수는 현관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었는데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딸이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그 딸은 28년 동안 자신이 그리워하던 바로 그 아이였으니까요. 당신이 뭘 안다고 이 집을 기웃거려요? 시아버님이 관심을 보이시니까 기분 좋아요? 지혜가 소영에게 더욱 독서를 퍼부었을 때 소영의 어깨가 작게 떨렸어요. 소영은 지금까지 참고 견뎌왔지만 오늘의 지혜는 평소보다 훨씬 더 잔인했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 생각 한 적 없습니다. 그냥 일만 열심히 하고 싶어요. 소영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어요. 일만 열심히 한다고요? 그럼 이건 뭐예요? 지혜가 소영이 정리해 놓은 서류들을 바닥에 흩어버렸어요. 다시 정리하세요. 빨리. 소영이 무릎을 꿇고 서류를 줍고 있을 때 지혜는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빨리 못해요? 이런 간단한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가정부예요? 돈이 아까워 죽겠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이런 집에 있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주제 파악도 못하고. 지혜의 모욕은 계속되었어요. 소영의 출생에 대해서까지 비하하는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때 몰래 듣고 있던 민수가 들어왔어요. 거실의 상황을 본 순간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의 딸이 무릎을 꿇고 바닥에서 서류를 줍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지혜야,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민수의 목소리에는 억제된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평생 이렇게 화를 낸 적이 없는 민수였지만 지금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혜는 깜짝 놀라며 돌아봤지만 이미 흥분 상태였기 때문에 쉽게 진정되지 않았어요. 아버님, 이 사람이 정말 이상해요. 자꾸 실수만 하고 일도 제대로 못해요. 실수한 게 뭐야? 민수가 차갑게 물었을 때 지혜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소영이 특별한 실수를 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소영은 바닥에 앉은 채로 민수를 올려다봤어요. 그 순간 또다시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죠. 지혜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민수가 소영을 일으키며 말했을 때 지혜의 질투심은 더욱 커졌어요. 아버님은 왜 자꾸 이 사람 편만 드세요? 뭔가 특별한 사이신가요? 지혜의 말에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지혜가 화가 난 나머지 소영을 밀었고 소영은 뒤로 휘청거리며 계단 쪽으로 넘어지려 했어요. 조심해. 민수가 번개같이 달려가서 소영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이미 계단에 발을 헛디뎌서 발목을 접질린 상태였어요. 아! 소영이 아픔에 신음하며 계단에 주저앉았을 때 민수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28년 만에 찾은 딸이 다시 다치는 모습을 보니 참을 수 없었어요. 지혜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민수의 목소리가 집안 전체를 울려 퍼졌어요. 평생 이렇게 화내는 시아버지를 본 적이 없던 지혜는 완전히 얼어붙었죠. 민수는 소영을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우며 발목 상태를 확인했어요. 많이 아파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아버지의 애정이 듬뿍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조금 접질린 것 같아요. 소영이 아픈 것을 참으며 말했지만
민수의 마음은 더욱 아팠어요. 28년 동안 혼자 이런 아픔들을 견뎌왔을 딸을 생각하니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지혜야, 너 지금 당장 사과해. 민수가 지혜를 향해 소리쳤을 때 지혜는 시아버지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했어요. 아버님, 왜 그러세요? 그냥 가정부인데. 지혜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말했을 때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냥 가정부라고. 민수의 눈에서 28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냥 가정부가 아니야. 민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지혜 앞에서 소영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소영 씨. 아니, 민지야. 네. 소영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을 때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너는 내 딸이야. 28년 전에 잃어버린 내 딸 민지야. 민수의 떨리는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28년 동안 꾹 참아왔던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어요. 지혜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자신이 그동안 함부로 대했던 가정부가 시아버지의 딸이라니 믿을 수 없었거든요. 소영도 마찬가지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는 이소영인데요. 뭔 말씀을. 갑작스러운 상황에 혼란스러워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너의 본명은 강민지야. 28년 전 백화점 화재에서 실종된 내 딸이라고. 민수가 소영의 하트 목걸이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목걸이, 내 네 번째 생일에 아빠가 사준 거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목걸이라고. 소영은 목걸이를 만지며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럴 리가. 저는 기억이. 하지만 말을 하면서도 뭔가 친숙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화재 사고로 기억을 잃었겠지만 너는 분명히 내 딸이야. 민수가 소영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만지며 말했어요. 이 흉터도 3살 때 놀이터에서 다쳐서 수술한 흔적이야. 아빠가 그때 병원에서 밤새 지켜봤어. 그리고 DNA 검사도 했어. 99.9% 일치해. 너는 분명히 내 딸 민지야. 민수가 확실한 증거를 제시했을 때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소영의 머릿속에서 어렴풋한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따뜻한 품, 다정한 목소리, 그리고 민지야, 사랑해라는 말. 병원 침대에서 누군가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있던 기억도 스쳐 지나갔어요. 아, 아빠.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을 때 민수는 28년 만에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래, 아빠야. 너를 28년 동안 찾았어. 미안해, 민지야.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민수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렸어요. 28년간의 그리움과 죄책감이 모두 녹아 있었거든요. 민지도 민수의 품에서 28년 동안 그리워했던 아버지의 체온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정말 아빠예요? 꿈에서 느꼈던 그 따뜻함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싶었어요. 지혜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했는지 깨달았어요. 재벌가의 딸에게 그런 모욕을 가했다니.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정말 따님이신 거예요?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28년 전에 잃어버린 내 딸이야. 민지는 민수의 품에서 28년간 잠들어 있던 기억들이 조금씩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어요. 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 생일날의 기쁨, 그리고 그 끔찍했던 화재의 기억까지. 모든 것들이 퍼즐처럼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저 정말 아빠 딸이에요? 민지가 다시 한번 확인하듯 물었을 때 민수는 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어요. 그래, 너는 내 소중한 딸이야. 28년 동안 매일매일 그리워했던 내 민지야. 민수는 민지를 안고 있으면서도 지혜를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냈어요. 지혜야, 너는 내 딸에게 사과해야 해. 지금 당장. 평소 온화했던 시아버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가씨, 정말 죄송합니다. 지혜가 민지 앞에 무릎을 꿇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몰랐다고 변명드릴 수도 없어요. 정말 용서해 주세요. 지혜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후회로 가득했어요. 민지는 지혜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분명 상처받았지만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된 상황에서 더 이상 원망할 마음은 없었거든요. 오히려 지혜도 나름의 상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괜찮아요. 저도 상황을 이해해요. 갑작스러운 일이었으니까요. 민지의 따뜻한 말에 지혜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런 관대함을 베풀어주는 민지가 더욱 미안하게 느껴졌거든요. 아니에요. 어떤 이유가 있어도 제가 한 행동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앞으로는 정말 가족처럼 지내겠습니다. 지혜의 진심 어린 사과에 민수도 조금은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민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민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가 널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몰라. 28년 동안 단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어. 민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계속 꿈을 꿨어요. 누군가 저를 민지야라고 부르는 꿈을요. 그게 아빠였구나. 민지가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아떨어지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동안 정말 힘들었을 텐데. 아빠가 미안해. 민수가 민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을 때 민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빠.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박은희는 민수가 낯선 여성과 함께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의아해했어요. 여보, 이분이 누구세요? 평소에 직원들을 집에 데려오는 일이 거의 없었던 민수였거든요. 여보, 앉아요.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민수가 은희의 손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민지는 은희를 보는 순간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을 받았어요. 특히 그 부드러운 눈빛이 자신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안녕하세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여보, 이분은 우리 민지예요. 민수의 말에 은희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어요. 찻잔을 들고 있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요? 민지가, 우리 민지가 살아있었다고요?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8년 동안 죽었다고 믿고 살았던 딸이 살아있다니 믿기 어려웠거든요. 민지는 은희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엄마. 그 순간 은희는 무너지듯 민지를 끌어안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정말 우리 딸이구나. 28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 엄마가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은희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렸어요. 엄마, 저는 괜찮았어요. 이제 가족을 찾았으니까 정말 행복해요. 민지가 은희의 품에서 말했을 때 28년간 얼어붙었던 이 가정에 다시 따뜻함이 돌아왔어요. 며칠 후 민지의 법적 지위도 정상화되었습니다. 실종자로 처리되었던 강민지가 정식으로 살아있는 사람으로 복원된 거죠.
호적 정정 절차를 거치면서 민지는 이제 진짜 강민지로 돌아왔어요. 이제 정말 우리 딸이야. 민수가 호적 등본을 보며 감격했어요. 서류상으로도 완전히 가족이 된 것이 실감났거든요. 회사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어요. 강 회장의 잃어버린 딸이 28년 만에 돌아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임직원들 모두 축하 인사를 전해왔거든요. 회장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기적 같은 일이네요. 하지만 민지는 갑작스러운 신분 변화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아빠,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너무 급작스러운 변화는 부담스러워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아빠는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 민수의 말에 민지는 안도했어요. 아버지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준다는 것이 고마웠거든요. 은희도 민지를 위해 특별한 방을 꾸며줬어요. 민지야, 이제 진짜 내 방이야. 28년 늦었지만 핑크색 커튼과 예쁜 가구들로 꾸며진 방을 보며 민지는 감동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민지는 서서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갔어요. 고급 음식점에서 식사하는 것도 좋은 옷을 입는 것도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거든요. 민지야,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완성됐구나. 민수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말했을 때 은희와 민지 모두 환하게 웃었어요. 28년간 비어있던 자리가 드디어 채워진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강 씨 가족은 특별한 장소를 방문했습니다. 28년 전 화재가 일어났던 백화점 자리에 세워진 새로운 빌딩 앞에서요. 민지에게는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여기가 그 자리구나. 민지가 빌딩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이상하게도 무서운 기분보다는 묘한 감회가 들었거든요. 운명이 자신을 이곳에서 시작해서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지야, 이제 우리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자. 앞으로만 보고 살아가자. 민수가 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28년간의 아픔을 이제 놓아주고 싶었거든요. 은희도 민지의 다른 쪽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래,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야. 우리 가족이 다시 완전해졌어. 세 사람은 서로를 꼭 안으며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그들은 빌딩 앞 작은 공원에서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28년 만에 찍는 완전한 가족 사진이었죠. 사진작가도 이들의 특별한 사연을 듣고 감동했어요. 하나, 둘, 셋. 사진사의 신호에 맞춰 세 사람은 환하게 웃었어요. 진짜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28년간의 그리움과 기다림이 모두 녹아 있었거든요. 며칠 후 지혜가 민지를 찾아왔어요. 아가씨, 정말 제대로 사과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지혜는 민지에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가져왔어요. 지혜씨, 정말 괜찮다고 했잖아요.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에요. 이렇게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니까 더 죄송해요. 앞으로는 정말 좋은 가족이 되겠습니다. 이제 둘 사이에는 진짜 가족의 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회사에서 민지를 위한 특별한 부서를 만들어줬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을 때까지 천천히 경험해봐. 하지만 민지는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아빠, 저는 제가 잘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고 싶어요. 너무 급하게 변하면 적응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민지의 현실적인 판단에 민수는 감탄했어요. 그래, 내 방식대로 해. 아빠는 언제나 내 편이야. 민수의 이해심 깊은 말에 민지는 고마움을 느꼈어요. 아버지가 자신의 결정을 존중해주는 것이 정말 감사했거든요. 6개월 후 민지는 사회복지 관련 일을 시작했어요.
자신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이들을 돕고 싶어 했거든요. 보육원에서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보육원에서 자란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민지가 첫 근무일에 말했을 때 민수와 은희는 딸이 자랑스러웠어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딸이 대견했거든요. 우리 민지가 정말 착하게 자랐구나.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겠다니.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수가 말했어요. 민지야, 아빠가 28년 동안 널 찾지 못해서 미안해. 아직도 그 죄책감이 남아 있었거든요. 아빠, 그런 말씀 마세요. 결국 우리가 다시 만났잖아요. 이것도 운명이에요. 민지의 밝은 목소리에 가족들은 모두 웃었어요. 은희가 덧붙였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린 보람이 있어. 28년간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민지는 자신의 방에서 하트 목걸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작은 목걸이가 우리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해줬구나. 운명의 실이 이 작은 목걸이에 매달려 있었던 거예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28년 만에 찾은 진짜 가정의 따뜻함 속에서 민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빠, 엄마 사랑해요. 민지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을 때 하트 목걸이가 달빛에 반짝이며 빛났어요. 그 빛은 마치 축복처럼 따뜻했습니다. 1년 후, 민지는 자신만의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했어요. 저처럼 가족을 잃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민수와 은희는 딸의 뜻을 전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재단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위해 모였어요. 지혜도 가족을 대표해서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일을 시작하셔서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날 저녁 가족들은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축하 만찬을 가졌어요. 민지야,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엄마 아빠 덕분이에요. 저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민지의 진심 어린 말에 민수와 은희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2년이 지난 어느 날, 민지는 재단에서 만난 한 아이를 통해 또 다른 기적을 목격했어요. 그 아이도 민지처럼 화재 사고로 가족과 헤어진 아이였는데, 민지의 도움으로 가족을 찾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 덕분에 엄마 아빠를 다시 만났어요. 그 아이의 말을 들으며 민지는 자신의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그날 밤 민수가 민지에게 말했어요. 민지야, 내가 다른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자랑스러워. 아빠가 28년 전에 널 잃었지만 지금의 너를 보면 그 모든 아픔이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 아빠, 저도 이제 알겠어요. 그 힘든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민지의 말에 민수는 딸이 정말 성숙해졌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렇게 28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의 이야기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반드시 다시 만나게 해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적 같은 이야기였죠.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